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네요. 음, 지난해에 한번 그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소방의 날이면서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처음 그 이제 방송을 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뭐 송혜 씨 생각이 나는데 송혜 씨도 일전에 유명을 달리했죠. 하여튼 어,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그 소방의 날 전국 노래자랑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어,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제가 일본 쪽 얘기지만 일본에서 명치유신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이라고 그러죠. 1868년에 이제 메이지유신, 명치유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명치유신이 1868년인데 우리의 뭐 갑신정변이 1884년이잖아요. 그 이전에도 또 이제 개화파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나라가 개국이 돼서 정말 개화를 시작하고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노력, 그 시점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역사 주체의 그 생각, 음, 그 시대를 보는 어떤 그 국제 정치의 감각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일본과 조선은 큰 이제 차이가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평상시에 이제 그게 좀 궁금한 바가 있었는데, 음, 글쎄요, 뭐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궁금한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일단 서방의 날과 명치유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방의 날이면서 또 명치유신이 있었던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의 날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처음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묶어갖고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로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1980년 1980년이 그러니까 노래자랑을 시작한 날이고 11월 9일 날. 그다음에 62년에 이제 소왕의 날이 이제 제정이 된 그런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참조를 해 주시고요. 불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훌훌 타오르는 그런 이모티콘이 보이네요. 자, 오늘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은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 이제 사건으로서 이제 일본의 역사죠.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이 이제 있었던 그 날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명치 유신. 밝을 명자에다 다스릴 치자인데, 저게 일본어로 읽으면 메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또 명치 유신이라고 이제 우리 말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유신은 일본 발음으로 이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메이지 이신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글로도 여기 써 있습니다. 메이지 이신이라고. 아무튼 우리 발음대로 읽으면 명치유신이에요. 음, 자, 일단 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부 체제죠, 막부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총칭한 것이 이제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은 이제 학문상의 명칭이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저렇게 그 호칭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고이신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고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은 한 번의 개혁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앞에 붙어 있는 어자는 일본어로 읽으면 고자인데 저게 이제 좀 존칭이라고 할까?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앞에 고자가 붙으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자기를 낮추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제 이 막부 정치를 했었죠. 그 각자가 이제 그 소위 그 사무라이들 그러니까 그 칼을 쓰는 그 이제 소위 그 무신들이 이제 뭉쳐갖고서 하나의 어떤 권력 그 집단을 갖다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곳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게 인제 집단 어떤 지도가 아니고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다 흩어져 갖고서 인제 그런 막부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 가서는 이 막부, 저쪽으로 가면 저 막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권력이 인제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하나로 통일한 것이 바로 이 명치유신이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권력을 하나로 중앙집권적으로 통일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은 이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인제 일본이 근대화가 인제 되는 거죠. 자, 그 메이지 유신 명치유신의 개시 시기는 1868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 뭐 뭐라 그럴까 그 개화파들이 근대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시기상으로는. 물론 인제 그 이전부터 그 서양 쪽하고의 관계를 일본이 더 먼저 갖고 왔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인제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 그 시기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뭔가 그때 당시에 제대로만 했으면은 우리가 뭐 일본한테 이렇게 나라를 내주고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저 시대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만국조선이라는 표현을 인제 자주 쓰는데 정말 나라가 망한 거죠 그때 당시에. 결국 1910년 경술년에 경술국치로서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리고 종료 시기는 1871 년.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 년에 걸쳐서 뭔가 통일 권력을 갖다 중앙 집권적인 통일 권력을 갖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인제 뭐 100 미터 달리듯이 인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뛰어간 거라고 그러죠. 71 년에 폐번치현, 그다음에 1873 년에 지조개정, 1877 년에 서남전쟁 뭐 이런 과정을 쭉 인제 거쳐오면서 1889 년에 헌법을 선포를 했다. 뭐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료 시기가. 어 그러니까 어 폐번치현으로 끝났다라면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된 거고 그다음에 어 지조 개정으로 끝났다라면은 한 5년 정도. 그다음에 인제 그 서남 전쟁이 일어난 걸로 이 메이지 유신이 끝난 거다라고 한 9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헌법이 그야말로 일본의 헌법이 만들어져 갖고 선포된 1889 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어추 한 21 년, 20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설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 명추신이 언제 이때 시작돼서 언제 끝났든 간에 일본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근대화가 돼서 동양에서 강국으로 인제 부상하게 된 그 하나의 어 뭐 배경 및 단초가 됐던 거죠. 에도 막부는 그러니까 막부 정치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막부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막부가 바로 이 에도 막부예요. 강호 막 어 일본말로 읽으면 에도 막구후, 막구죠. 바쿠후죠, 바쿠후. 이 에도 막부가 인제 외교에 관한 권리를 갖다 인제 독점을 했다. 아무래도 인제 권력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힘이 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저런 권리를 독점하게 되겠죠. 강자한테 뭐 권리가 돌아가는 거지 약자한테 권리가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일본을 출입하는 출입국 그다음에 무역 관리, 통제를 하고 또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에도막보가 세국 체제를 갖다 인제 유지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 세국 어 정치를 인제 대원군이 인제 나타나서 했지만은 음 이 일본은 세계의 어떤 흐름,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탄 거고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세계 정세는 1856 년부터 1860 년에 걸친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있었죠.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서구 제국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영국이 인제 아편 전쟁을 인제 일으켰습니다. 인제 중국 사람들 완전히 아편으로 인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제 엉망진창이 돼 갔던 거죠. 그래서 인제 아편 전쟁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영국이 이기니까 뭐 영국 영국이라는 제국주의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인제 그때 당시 패권은 영국이 갖고 있었죠, 미국보다는. 인제 미국이 패권을 가지기 시작한 건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인제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건데 하여튼 그때는 뭐 영국 그다음에 뭐 이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인제 난리를 인제 죽일 때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듯이 그것도 다 거기서부터 발생된 문제라고 봐요. 물론 뭐 원인을 따지자면 끝도 없이 올라가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1853 년에 미국의 동인도인
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필모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이제 왔다 그러거든요. 음, 자, 흑선이라고 돼 있죠. 흑선을 타고 온 거예요. 근데 흑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뭐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배라는 게 그렇게 큰 배가 아니잖아. 목선 나무로 만든 배인데 어 이제 그 새로 다 만든 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전기 기관으로 가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힘이 좋으니까 이제 배가 큰 거죠. 그리고 그 배 색깔이 인제 검은색을 많이 이제 칠해 놓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제 흑선, 검은 배라고 인제 예 지칭을 한 거죠. 검은 배 사건이에요, 저게 말하자면. 흑선. 구로군에죠, 구로군에. 일본말로 읽으면 구로군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와서 인제 개항을 요구를 인제 하는 건데 저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인제 개항이 되죠. 예.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일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에도마코는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 이어 그러니까 인제 그 페리 제독이 인제 미국 대통령의 그 국서를 갖고 와 갖고 인제 개항을 하라 하니까 인제 그때 인제 54 년이니까 다음해 인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 1858 년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굴욕적인 통상 조약을 인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안정 5 개국 조약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네덜란드인데 라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이 조약은 막부 정부에서 고메이 천황이 121대 천황이라고 합니다. 고메이 천황이 치거 없이 처리했다는 점 때문에 이에 반발한 반막부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와 대립을 하게 됐다. 음. 그러니까 인제 천황이 인제 있는데 인제 저 때만 하더라도 천황의 권력과 막부 권력이 서로 인제 좀 대립을 하고 이제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막부에서 인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천황의 치거 허락이 없었다. 그래서 인제 어 그 막부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제 또 뭔가 들고 일어난 거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독구가와 막부. 독구가 하면 덕천가강이죠. 독구가와 이에야스. 그 있죠. 그 독구가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그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260년 동안 인제 이 막부 정치를 독구가 막부는 계속 해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 독구가 막부가 1866 년에 사카모토 료마를 내세우는 사초 동맹에서 인제 패배를 해서 인제 그 260년 동안 지속된 막부가 인제 와해된 거죠. 그 1867 년에 이제 왕정으로 물론 복구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인제 천황이 인제 전면에 인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가 제일 큰 막부라고 그랬죠. 권력을 일본 천황한테 인제 뺏기고 이제 이때부터 메이지 유신 즉 명치 유신이 인제 시작이 됐다라고 인제 보고 있는 겁니다. 동맹을 볼까요? 1866 년에 사초 동맹이 체결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코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사카모토 료마 등에 의해서 저 동맹이 체결이 됐는데 바로 어 이 에도 막부의 권력을 뺏어 갖고 천황 즉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인제 회복되기 인제 위한 그런 조치였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1866 년에 인제 어 고메이 천황이 죽고서 1867년 1월 9일 날 메이지 천황이 인제 즉위를 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인제 그런 호칭이 인제 메이지 천황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인제 붙여진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인제 혹시 개혁을 인제 모색을 한 겁니다. 학제,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징병, 나라 방비를 위해서 군사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다음에 지조 개정. 이것은 뭐 땅과 그다음에 조세 그거에 관련된 어떤 정책 또 이런 일련의 개혁을 인제 추진을 인제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부국강병 나라를 뭔가 부국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강병 강한 군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치 아래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해서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인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근대화를 인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인제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그 나라의 몸집을 제대로 그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그 뭐 소위 그 인제 민주 뭐 이런 세력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주다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저때 당시에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을 했다. 글쎄 얼추 보면은 인제 그 우리나라는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서 인제 10월 유신이라는 걸 했죠.
그 시기에도 보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지만은 그걸 어 뭐 통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고서는 뭐 나라가 가는 길이 뭐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 사람은 이리 가고 저 사람은 저리 가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참 이게 끝없는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싸웠다. 싸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고 그야말로 산업화를 시켜 갖고 근대화를 시키면서 민주화가 된 세력들은 먹고 살기 바쁘던 시절에 그런 것까지 다 따지다 보면 뭐가 됐겠느냐. 결국은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배불리 부국강병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리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항상 그 이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튼튼히 해 가면서 국민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중산층이 인제 두터워졌고 그 중산층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인제 하는 거죠. 글쎄 둘 다 일리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후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뭐 어찌 됐든 이건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중앙행정은 1869 년에 이제 막부 체제가 붕괴가 되고 중앙집권 국가가 확립이 됐다. 1881 년에 국회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국회는 1948 년에 인제 만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근대화에서 몇 년 차이 안 나면서 늦어진 우리가 아 소위 그 민주국가를 상징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어 상당히 한 60-70년 차이가 난 거죠. 이게 스타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885 년에 메이지 중앙회 개혁은 내각 제도를 또 발족을 시켰다. 내각이라는 게 뭐 왕권 통치할 때는 왕이 모든 걸 다 했죠. 물론 뭐 음 우리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인제 어 그 이제 참모들이 있었죠. 무슨 대신 무슨 막 진짜 그야말로 구한말에는 인제 뭐 대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이전에는 뭐 음 그 나름대로 그 육조고리가 있듯이 그 왕권을 서포트하는 그 이제 참모 조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제 왕권의 왕이 하여튼 결정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고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역할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내각이 만들어진 것이 그건 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인제 젖되고 우리나라는 뭐 정부 수립 이후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년 이상 늦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9 년에 일본 제국의 인제 헌법이 인제 공포가 되죠. 이걸 인제 이토 히로부미가 인제 주도를 인제 했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하고 인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인제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어찌 됐든 그 이토 히로부미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천황 밑에까지 그러니까 총리를 두 번인가 이 역임을 했는데 그 정도 권력까지 인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도 대단한 그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참 뭐 원흉같이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일본은 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 지폐에 이토 히로부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1890년 제국의회가 발족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입헌군주제가 도입이 됐다. 대통령제가 아니고 입헌군주제죠. 왜냐하면 천황이라는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가 돼요.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을 모델로 삼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지역 행정을 또 인제 많은 개혁을 했는데 부국 강병 목적의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화에 의한 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중앙 집권화를 진행시켜 개혁을 전국적으로 망라하려는 데 있어 번의 존재는 방해가 되었고 다행히 번 측에서도 재정의 핍박이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폐번을 신청하는 번이 인제 잇따랐다. 글쎄요 요새는 그 이제 일본은 그 인제 현이 있죠 현. 무슨 현, 무슨 현. 음 그 현이 되기 전에 인제 이 번이라고 인제 지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인제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인제 본도 자기네들이 살아나려면은 인제 재정이 좀 뭐 빈약하고 그러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근데 중앙 정부에서 뭔가 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인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번을 폐지하는 인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인제 중앙 집권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1871년 8월 29일 폐번 전 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현으로 바꾸는 것. 실시돼서 중앙 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가 됐다. 그러니까 인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방 권력이고 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지방 권력이 번이라고 하던 그 시대는 자기네들이 모여 갖고서 인제 어떤 번의 어떤 수뇌부를 갖다 인제 이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현이 바뀌면서 그 현의 지사가 어 중앙정부에서 이제 파견이 되는 이제 그런 제도를 갖다 인제 실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인제 어 일본 그 메이지 천황과 그 내각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 현 지사를 통해서 인제 어 지방 아주 곳곳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인제 정책이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지시사항이 전달되고 명령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인제 어 실시하게 된 거예요, 1871 년에. 상당히 인제 일찍 이 사람들은 어 국가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인제 '근대화를 시켰다.'라고 보면 인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제 제도가 또 개혁이 인제 된 거죠. 중앙집권 체제를 가 갖춰짐으로써 옛 막부 시대의 제도를 개혁할 준비가 됐다. 궁중개혁도 이루어지고 메이지 천황을 개혁 군주에 어울리는 이제 천황으로 다 인제 양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권력이 인제 천황을 중심으로 인제 이렇게 집결이 되는 거죠. 막부 말기에는 병약했던 메이지 천황도 사족에 의한 양육 때문인지 건강도 회복을 하고 서양식 입헌 군주로서의 마음가짐도 배워 메이지 국가 원수로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갔다. 물론 인제 메이지 천황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인제 즉위를 했는데 그 건강도 인제 나빴고, 그러니까 그 건강도 회복시켜 주고, 그다음에 계속 어 입헌군주, 즉 국가의 최고 어떤 권력가로서, 그다음에 국가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자로서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제 저때 배우고 가져갔던 거예요. 특히 헌법 제정 과정에서 추미론 심의에 모두 참석하였고, 또 국회 개설 전후 입헌 정치 미성숙기에 수상이 빈번하게 사임하고 교대했을 때도 전국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 일본 정치가 그렇죠. 뭔가 그 당 인제 뭐 지금 자민당이 인제 있지만은 자민당이 과반수를 참석 못했을 때 인제 연합을 하게 되죠. 막 이합 집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수상이 바뀌고 막 인제 그런 일이 있는데, 인제 저때 당시도 인제 그랬던 거예요. 더군다나 정치가 성숙되기 전이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그랬을 때 그래도 천황이라는 입장이 오히려 버티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각 당의 입장을 갖다 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갖다 천황이 담당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신분제도, 산업공상을 폐지를 했다. 저 산업공상이 우리나라는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그 선이 굵은 그런 어떤 사회적 신분제도였었는데 일본은 저때 저걸 폐지를 했네요. 그래서 3인 평등을 실시했다. 즉 무사와 평민. 옛날에는 이제 칼을 휘두르면은 정말 그 권력가로서 인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나 일반 평민이나 똑같다. 이렇게 지금 그 신분 제도를 갖다 인제 바꾼 거죠. 글쎄 어느 정도 뭐 신분이 폐지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 뭐 판사, 검사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걸 그 갈구하듯이, 물론 뭐 일본 사회도 뭐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강도가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그런 문제일 텐데, 저는 산업공상이 우리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형식상으로는 폐지가 됐는데 이 심리적으로 폐지가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또 그걸 다 추구하고. 그러니까 법대와 의대가 커트라인을 높은 이유가 인제 그거 아닐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사회에 나와 갖고서 권력을 휘두르고, 물론 이건 인제 그 국가 권력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인 권력이죠. 그걸 인제 휘두르느냐. 물론 이제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죠. 아무튼 그런 어떤 휘두르는 권력의 차이는 인제 차이가 인제 있겠지만은 어 어찌 됐든 우리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신 정부는 서양의 여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와꾸라 사절단을 파견했다. 예, 저 사절단을 파견해 외국 문물을 배워오는 겁니다. 잔류정부로 불리며 일본에 남은 인물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개혁이 진행이 됐다. 잔류 세력이 있었겠죠. 음 저런 그 사절단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인물들, 그 사람들도 인제 이 머릿속을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혁이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핵심 개혁에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학제,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지주, 땅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징병,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인제 거래고리력.
뭐 일본도 음력을 썼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음력을 음력이 있듯이. 근데 이제 그레고리력 즉 양력을 갖다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7월 칠석, 4월 초파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합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칠석이나 초파일이 바뀌죠. 부처님 오신 날이. 사법제도를 또 정비를 하고 단발령을 좀 실시했네요.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 단발령이 인제 내려지긴 하지만은 일본 그 무사들의 상투는 우리나라 상투하고 또 다르죠. 예. 하여튼 그 상투로 인제 잘라낸 거예요, 일본도. 다만 이런 급격한 개혁은 모순 발생 후에 정한론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해진다. 급격하게 개혁을 하다 보면은 인제 뭐 반발하는 세력 즉 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지는 이거이면서 저거인 그래서 둘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인제 그 모순을 인제 해소하기 위해서 인제 정한론 즉 어 한국 조선이죠. '조선을 치러 나가야 된다.'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구미사절에서 귀국한 이와꾸라나 오쿠보는 정한론을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민간에서 이루어진 문명 개화의 움직임은 인제 육식을 보급하게 되고 철도를 개통했다. 그래서 신시대 명치유신 분위기가 인제 민간에서도 양성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즉 경제 산업 분야 부국강변, 식상 흥업 그래서 산업이 육성이 되고 그다음에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이 됐다. 그다음에 금융제도 어 엔을 인제 도입을 했네요. 엔화 1871 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2 년에 일본은행이 인제 설립이 돼서 자본주의적 금융제도가 인제 이때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유통 분야에서 우편, 편지 서로 주고받는 그 이제 우정제도죠. 우편제도. 그다음에 전신망. 저 때는 뭐 이게 모르스보로 뭐 이게 전문을 보내는 이제 그런 그 통신 수단이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신망이 정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철도, 선박, 운수 뭐 이거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기술지도, 교육 분야, 관제, 군제 정비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용돼서 근대 국가 건설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인제 그 구한말에 인제 일본이 인제 저런 그 조약을 갖다가 인제 체결을 한 바가 있죠. 너무 조약이 많아 갖고 지금 제가 이 순간 그 조약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음 만국일치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기술자들이 들어와 갖고 저런 여러 가지 분야에 인제 고용되는 그런 계약을 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일본에 의해서 휘둘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종교 정책. 일본은 뭐 종교가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국가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독교 세력이 강하질 않아요. 불교 역시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대척을 받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역시 반국가적 종교로 규정이 돼서 탄압을 받았다. 일단 외교 정책을 보면 인제 이와꾸라 사절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구미열강에 가서 배워 갖고 '그들을 따라잡자.' 이게 인제 그들의 목표예요. 그다음에 일본을 근대 국가라고 구미 제국이 바라다 보질 않았죠. '아 저건 미개한 나라.' 이렇게 인제 바라다 본 거죠. 이제 그것들을 인제 어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인제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 됐든 어 요즘은 인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해외 업무를 이렇게 보던 뭐 8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들어서도 일본 사람들은 어딜 가든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죠. 특히 인제 중국 사람들은 그냥 소리 지르고 인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중국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은 근대 국가 국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OECD 같은 데도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먼저 이제 가입이 돼 있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진 건 사실인데 외국인들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어떤지 그건 외국을 자주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요즘은 외국을 자주 못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질 못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메이지 유신에 대한 영향과 비판이 있죠. 번파벌 정권하고 야유를 받았지만은 전반적인 관료 집단이 서로 협력을 했다. 음. 번이 인제 해체가 되면서 중앙 집권의 어떤 그 관료 제도가 인제 들어서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메이지 유신의 개혁은 새로운 제도로 모순을 낳기는 했지만은 단기간에 입헌 제도 달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보고 개혁과 독립운동을 인제 저러한 그 모델이 된 거죠, 아시아 국가에서. 그리고 위에서부터 개혁을 인제 시정일관했다. 글쎄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의견이 분분해져서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제가 반도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개혁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위로부터 개혁이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5.16 군사혁명이 긍정적인 그 영향을 우리에게 우리 현대사에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점이 다른 분들은 또 반론을 뭐 제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신성한 천황제가 현대 문명의 양보를 강요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개를 했다. 네. 뭐 일본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자, 그다음 메이지 유신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이제 있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그 서양 영화죠. 톰 크루즈가 이제 주연을 한 걸로 했는데 저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 마지막 쇼군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와 일본의 근대화 일정을 좀 비교를 해 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세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 개항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866년, 1871년에 병인 양류와 신미 양류를 겪으면서 물론 우리가 불란서 군인들과 미군들을 이렇게 패퇴시켰지만 이걸 승리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 대단한 그 어떤 그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죠. 찝적대다가 돌아간 겁니다. 병인 양요고 신미 양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돼 갖고 1869년에 중앙 집권 국가가 인제 확립이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였었죠. 고종이 인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1876년에 인제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1882년에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83년에 모빙사를 파견했어요, 미국에. 미국, 유럽 다 둘러보고 왔죠, 이 사람. 와 갖고서 인제 민혁익인가?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돼 버린. 자, 이렇게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근대화를 위한 그 일정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네 크죠. 자, 1884년에 우리도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일본은 1889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그 1894년에 갑오경장이 있었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이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뭐 외국 군대 끌어들이고 인제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벌린 거죠. 그 뒤에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홍범 14조 김홍집 내각이 홍범 14조를 인제 만들어서 인제 선포를 하죠. 1895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화된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의 헌법 일본 헌법하고 비교해 봐 갖고는 뭐 조항 14개 갖고서 인제 1:1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이 저 내용을 읽어 보면은 저 때도 제가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홍범 14조에 대해서. 굉장히 근대화된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왕권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인제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은 그 제도인데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내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아주 그냥 급작스럽게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해 버리죠. 그 황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지금 고종 황제니 뭐 명성 황후니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뭐 1905년 돼서 을사조약이 되고 고종을 대신해서 가서 그 문서에 서명한 5 명을 놓고서 인제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하죠. 물론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라고 하고서 뭐 민영환 같이 자결을 하든지 조병세 같이 자결을 하든지 성을 뗐어야지. 근데 인제 어떤 놈인가 누군가는 해요, 그 일을. 어 뭐 우리나라 최근에 그 9.19 합의라고 해서 북한하고 합의한 거 다 국방부 장관이 가서 사인하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이 자기 의지대로 사인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통수권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사조약도. 고종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겠어요? 역적이 되는데 그야말로. 자, 그리고 나서 1910 년에 한일 합방이 되죠. 며칠 전에 러시아 혁명 얘기를 했지만 1917 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1차 세계 대전이 인제 끝나고 2차 세계 대전도 1945 년에 끝납니다. 그 사이는 공백이죠. 일제 치하입니다. 1945 년에 해방이 되고 1948 년에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제도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50 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인제 맞이하죠. 6.25 사변이 되겠습니다. 1953 년에 인제 휴전이 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고
60년에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죠. 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납니다. 조국 근대화의 내노라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명실상부한 근대화가 시작된 거는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산업화가 이때 시작된 거죠.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는 194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정치사적으로 정말 정치학자들이 이 시대를 뭔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태어난 그 탄신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일본의 그 명치유신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네들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을 갖다가 일으킬 정도로 근대화된 부국 강국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지배에 들어가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린 그런 시간을 보내왔다. 안타까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그래서 왕의 날 그리고 우리나라 일은 아니었지만 명치유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명치유신과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연대적으로는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